안녕하세요. 우리 태양계의 태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수명이 다한 별이 어떻게 죽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류가 만들고 보낸 다양한 전파망원경과 우주망원경들이 깜짝 놀랄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의 또 다른 이름 항성. 항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은 영원에 비유되기도 하며 항상 밤하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원의 상징인 별에게도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지내는 시간이 별이 평생을 지내는 시간에 비하면 극히 작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100년인 것에 비하여 평범한 별인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입니다. 이는 인간이 수십 세대에 걸쳐 태양을 관측한다 하더라도 수천만 년에 해당하는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며 인간의 모습을 관측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별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폭발하는 별을 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별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말합니다. 또한 별이 태어나고 있거나 또는 막 태어난 영역을 발견했다는 소식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 별들이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항성의 탄생 메커니즘. 별의 탄생에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성간 물질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와 먼지들을 뜻하며 이것들로부터 별이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간 물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별이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은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물질들의 운동 에너지가 적어 비교적 쉽게 성간운이 수축하며 이 수축으로 인해 중력적으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됩니다. 중심의 수축 부분이 일정 밀도에 이르면 이 지역은 광학적으로 두꺼워져서 중력 붕괴가 단열적 과정이 되는데요. 중력 붕괴가 단열 과정이 되면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정역학적 평형, 즉 중력과 압력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중심 지역에 형성된 천체를 원시별이라 부릅니다. 성간운이 수축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될수록 불투명도가 증가하면서 중심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축 초기에는 대부분의 성간운이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중심 온도가 약 1800K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소 분자가 해리되어 수소 원자가 됩니다. 이 해리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이며 압력에 기여해야 할 에너지들이 해리 과정에서 소모되면 정역학적 평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원시별의 중심은 다시 수축을 시작하고 주변의 물질들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압력에 의한 힘이 중력과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별은 안정된 주계열별이 됩니다. 오리온자리 대성운 M42.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먼지와 기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 태양과 같은 별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먼지와 기체들을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이라 하여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별들은 바로 이 성간 물질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 오리온자리 대성운 M42의 중심 영역입니다. 왼쪽 가운데 부분에 빛나는 4개의 별이 있는데 이를 트라페지움이라 합니다. 이 트라페지움의 주변을 보면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희미한 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 희미한 별들이 새로운 항성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이 오리온자리 대성운 M41을 촬영한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오리온자리 대성운입니다. 이는 마치 오리온 성운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성단의 북서쪽에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뻗어나가는 우주 파편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고드름이 위로 솟구치는 듯하는 모양의 이 수소 분자운은
수백 년 전 두 개의 젊은 별이 충돌하면서 분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진에서 고드름 모양 끝의 녹색은 철 성분 가스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근적 외선 카메라로 일주일 동안 관측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발견은 일주일간 제임스 웹의 근적 외선 카메라 관측을 통해 얻은 약 3,000개의 이미지 합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진에는 태양 질량의 0.1배에서 40배에 이르는 2,800여 개의 어린 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우주먼지와 가스 구름이 중력의 힘에 의해 점차 합쳐지는 과정에서 형성되게 되는데요.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다 어느 순간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물질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선 좀 더 작은 규모의 중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갈색 외성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갈색 외성을 실패한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별들은 과연 얼마나 살까요? 별의 질량에 따라 수명도 천차만별입니다. 인간은 기껏 살아야 100년을 못 넘지만 태양 같은 별은 100억 년을 거뜬히 삽니다. 질량이 무거운 별일수록 그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거운 별은 중심의 기압력이 매우 커서 수소를 작은 별보다 훨씬 더 빨리 태우기 때문에 그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질량이 태양의 5배, 10배 정도인 별은 수명이 길어야 1억 년, 짧으면 3천만 년입니다. 하지만 질량이 태양의 반이면 500억 년 이상, 10분의 1 정도이면 5천억 년이나 빛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연료를 매우 느리게 태우므로 수백억 년에서 수천억 년까지 삽니다. 인간의 척도로 보면 거의 영원이라 할 만합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의 나이는 대부분 1억 살에서 100억 살 사이입니다. 일부 별은 우주의 나이와 비슷한 137억 살에 근접하기도 한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별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우주에서 가장 나이 많은 별로 밝혀진 것은 136억 살이 넘는 7.2등급 머두셀라라는 별입니다. 공식 명칭이 HD140283으로 불리는 이 별은 처녀자리와 전갈자리 사이에 자리 잡은 황도 제7자리인 천칭자리 방향으로 약 19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의 태양과 거의 비슷한 이 별은 현재 초속 16km의 속도로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은하를 초속 36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별의 나이를 알아내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별의 색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의 색은 붉은색을 띠는 것일수록 온도가 낮으며 무거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푸른색은 그 반대입니다. 별은 태어난 처음에는 청색 계열의 색상을 지니고 있지만 늙어감에 따라 점차 흰색, 황색, 주황색, 붉은색 순으로 바뀝니다. 항성이 태어날 때의 구성비는 대체로 70%의 수소, 28%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 2%는 헬륨 이후의 중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항성 상층부 대기 내에 포함된 철의 함유율로 표시하는데 이는 철이 상대적으로 흔한 원소이자 스펙트럼상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서 측정하기 쉽습니다. 항성의 진화. 항성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마치 양파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즉 중심 부분에서 먼저 수소가 연소하여 헬륨이 되고 헬륨이 연소하여 탄소 또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동안 주위 구각에서는 수소가 타서 헬륨이 됩니다. 탄소나 산소는 보다 무거운 실리콘 등의 원소로 바뀌고 외부층의 헬륨은 탄소 등으로 다시 바깥 부분의 수소는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 부분은 철이 되며 그 바깥 부분에는 실리콘, 그 바깥 부분은 탄소, 그 바깥 부분은 헬륨, 그 바깥 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양파 구조라고 합니다. 중심에 생성된 철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 원자핵은 점차 수축을 하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이는 엄청난 흡열 반응으로
압력의 공급원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기체의 열 에너지는 이렇게 철의 붕괴에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부의 철의 격렬한 붕괴로 인해 충격파가 발생되고 이는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에 남은 잔해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나뉘게 되는 경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성자별의 자전 속도와 금속의 함유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질량의 경계는 초신성 폭발 후 남아있게 되는 별의 질량이 태양의 1.4배 이상이 되어야 중성자별이 되고 대략 3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항성의 진화 5단계. 1단계는 별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별은 중심액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 중이고 많은 양의 열과 빛을 생산하며 이 많은 양의 열과 빛은 우주 공간으로 내보냅니다. 2단계는 적색 거성 및 초거성으로 별의 중심액에서 일어나던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부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 중심액이 수축을 합니다. 이 수축하는 중심액에서 나오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 중심액의 외부의 기체들은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별의 표피부가 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부의 핵 안에 헬륨이 탄소가 되어서도 반복되어 일어나며 마지막엔 적색 거성보다도 더욱 큰 초거성이 됩니다. 3단계는 초신성 단계이며 이러한 별들은 순간적으로 핵붕괴가 일어납니다. 중심핵 내부에서의 폭발로 인해 별의 핵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의 별의 밝기는 하나의 작은 은하와도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4단계는 중성자별로 진화하는 단계입니다. 초신성 폭발에서 남아있는 별들 중 비교적 가벼운 별들은 아주 밀도가 높고 작게 수축됩니다. 이 별은 강한 자기장과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며 중성자별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5단계는 블랙홀이 되는 단계로 중성자별이 된 천체보다 질량이 더욱 큰 별은 한없이 수축하며 결국 블랙홀이 됩니다. 이 블랙홀은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강한 중력장으로 인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